이 영상의 첫 30초는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임금이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고통을 진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1418년 근정전에서 한 젊은 군주는 선대 왕들이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영토나 조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공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후계자 명단에도 없던 셋째 왕자 이도가 어떻게 운명을 뒤바꿔 600년 동안 한국인의 마음속에 유일한 대왕으로 남게 되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비밀은 칼날이 아니라 낡은 책장과 침전에서 꺼지지 않았던 촛불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도는 태조 6년 1397년 조선 왕조가 왕자의 난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 속에 떨고 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종은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왕좌를 피로 물들인 철권 정치가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도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충녕대군 시절에 그는 지독할 정도로 독서에 몰입했습니다. 병이 깊어지자 태종이 요양을 위해 모든 책을 거두어 가라고 명했음에도 병풍 뒤에 남겨진 책 한 권을 찾아내 수백 번을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구열을 넘어 성현의 가르침을 통해 주변 세계를 해독하려 했던 한 지성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조선사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종법 질서에 따라 왕위는 적장자인 양녕대군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양녕의 일탈과 부적절한 행동은 태종으로 하여금 세자폐위라는 가혹한 결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때 엄격했던 부왕의 시선은 셋째 아들, 즉 늘 겸손하면서도 나이를 뛰어넘는 정치적 식견을 지녔던 이도에게 멈췄습니다. 이도의 선택은 단순히 후계자를 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방향을 무력에 의한 통치에서 유교적 문치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418년 8월 10일 수강궁에서 이도는 조선의 제4대 국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쓴 왕관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재위 초반 그는 여전히 군사권을 쥐고 있던 상왕 태종의 거대한 그림자와 통제 아래 살아야 했습니다. 이는 젊은 왕의 기량을 시험하는 극도의 시령이었습니다. 세종은 인내를 선택했고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특히 농업과 천문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부흥이 단순한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기후의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위대한 구상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식이 한자를 아는 귀족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힘없는 백성들이 관가 앞에서 스스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질문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화, 혁명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자의 빛에 도달하기 전 세종은 한자를 문명의 상징으로 여기고 고유 문자를 오랑캐의 건이라 치부하던 보수적인 대신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시대를 수세기 앞서간 고독한 임금과 중세적 관료 체계 사이의 전쟁은 궁궐의 어둠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수천 년의 편견을 이길 만큼 강력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기적이 탄생하려 하는 지편전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장이 피와 눈물 속의 권력 승계였다면 이번 장은 궁궐의 나무벽 뒤에서 일어난 조용한 혁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갓 즉위한 임금이 권력이 아직 공고하지 않은 시기에 금군을 강화하는 대신 지식의 상가탑을 세우는 데 전념했을까요? 그 답은 영원한 조선을 꿈꿨던 세종의 통찰력에 있습니다. 그는 칼로 세운 왕조는 일시적일 뿐이지만 지식과 도덕 위에 세워진 나라는 영원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위 2년인 1420년 세종은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지편전을 확장하고 승격시킨 것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왕실 도서관이 아니라 시대의 최고 지성들이 모여
계민지 백성의 지혜를 열다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편전의 설립은 사서에 기록된 화려한 문구처럼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관료층과의 치열한 수싸움이었습니다. 보수파 대신들은 지편전의 존재를 기존 권력 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왕이 젊은 학사들과 직접 국정을 논하는 것이 의정부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했습니다. 세종은 이에 놀라운 인내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권위로 찍어 누르는 대신 지식으로 설득했습니다. 그는 사가독서 제도를 시행하여 학사들에게 휴가를 주어 집에서 독서와 연구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인재 아끼기의 증거였으며 지편전을 학사들이 왕의 이상을 위해 평생을 바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지혜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한지와 먹향이 가득한 방에서 세종은 최윤덕, 신숙주, 성삼문 같은 학사들과 함께 밤을 지사오며 고전 속을 탐독했습니다. 그들은 유교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 의학, 음악까지 연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왕은 늦은 밤 직접 지편전을 찾아 학사들의 작업 모습을 조용히 살폈고 심지어 책상 위에서 잠든 학생에게 자신의 룡포를 벗어 덮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작지만 군신간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명령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심장에 감복하여 일했습니다. 이 잠 못 이루는 밤들을 통해 조선 최초의 정밀 지도와 농업 기상 기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는 자주 국방과 자강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의 야망은 책을 뒤지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역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대신 조선만의 독자적인 시공간 측정 체계를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당시 지식인들의 뼛속까지 박혀 있던 사대주의에 대한 은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노비 출신이지만 기계 제작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던 장영실에게 천문기구 제작이라는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현명한 임금과 밑바닥 출신 천재의 만남은 혼천의와 자경루 같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비를 관직에 등용한 것은 당시 조선의 계급 구조를 뒤흔든 문화적 충격이었으며 세종의 인재 등용에는 귀천이 없다는 철학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성과가 결실을 보기 시작하자 반대 세력의 그림자도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왕이 허황된 일에 너무 마음을 쏟는다거나 전통 예법을 저버린다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지편전의 학사들 또한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보수 정치 세력에 엄청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이 지식의 새싹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결정적인 한 수가 필요함을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모든 조선인의 마음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언어에 대해 조용히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는 보수파와 정면으로 대결할까요? 아니면 침전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혁명을 이어갈까요? 그 답은 역사가 목격한 가장 비밀스러운 프로젝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외래 문자 체계에 능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고통과 사랑 그리고 억울함을 종이 위에 새길 방법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15세기 중반의 조선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필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층과 백성을 갈라놓는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임금이 그 성벽을 허물고 언어의 권력을 농민과 여인 그리고 천한 이들의 손에 쥐어주기로 결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혁명은 조정에서의 당당한 선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민족의 소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시력과 건강을 맞바꾸며 침전의 정막 속에서 남몰래 시작되었습니다. 왜 조선왕조실록? 과 같은 공식 사서에는 1413년 이전의 문자 창제 과정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요? 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많은 가설에 따르면
세종은 보수적인 대신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절대적인 비밀리에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이 과업을 집현전 전체에 맡기지 않고 세자 훗날의 문종와 정의공주 등 왕실 가족들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잠못 이루는 긴밤 동안 세종은 동아시아 의문학뿐만 아니라 인간 발성 기관의 구조까지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는 혀와 치아, 목구멍의 모양을 관찰하여 기본 자음을 만들었는데, 이는 현대 언어학자들도 감탄할 만큼 시대를 앞서간 언어학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빛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이어진 고강도의 작업은 세종의 시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렸습니다. 실록에는 왕이 안질창, 을알하, 말년에는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풍습과 신장 결석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이 그를 괴롭힐지라도 세종은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임금의 허물이다 라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애민 정신은 지혜로운 자는 아침나절의 어리석은 자라도 열흘이면 익힐 수 있는 논리적인 28자의 초석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443년 훈민정금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은 정치적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1444년 최만리와 보수파 학사들이 올린 대대적인 반대 상소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유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 문명에 대한 배신이며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며 조선이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백성이 그를 알게 되면 양반 계층이 누려온 지식과 법에 대한 독점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격렬한 반대 앞에서 세종은 평소와 다른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직접 논쟁에 나서서 백성들의 실제 삶을 근거로 최만리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반대파를 잠시 옥에 가두기도 하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훈민정음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문화적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세종은 모음의 천지인의 동양 철학을 절묘하게 녹여내어 인간과 우주의 절대적인 조화를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자 반포는 시작에 불구했습니다. 기득권층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새로운 문자 체계가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요? 세종은 또 용비어천가와 불경 간행을 통해 언문 한글의 표현력을 증명하는 거대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무렵 위대한 임금의 건강은 마지막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병마의 파괴 속에서 세종의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그의 유산은 다가올 권력의 풍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흔히 화려한 룡포를 입고 권력의 정점에 선 임금을 기억하지만 세종대왕의 생애 마지막 장은 소리 없는 눈물과 실명이라는 어둠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들을 넘길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슴 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온 민족에게 지혜의 빛을 선사한 임금이 왜 자신의 생애는 육체적인 어둠 속에서 고독하게 마감해야 했을까요? 1440년대는 훈민정금이 탄생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세종의 의지가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대신들과 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진무 후 유일한 안식처였던 가족을 향한 운명의 잔인한 칼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고통은 1443년 훈민전금이가 기틀을 잡은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44년 그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이 20세의 나이로 급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뒤 평원대군마저 병으로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이 많았던 세종에게 이것은 치유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실록은 왕이 너무나 애통해하여 정사를 돌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당뇨와 안질로 쇠약해졌던 건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슬픔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46년 왕자의 난이라는 격병이를
함께 헤쳐온 조강지처 소원 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던 여인을 잃은 것은 위대한 군주의 심장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세종은 불교를 통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이는 불교를 이단으로 여겼던 유학자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궐 안에 불당을 짓고 먼저 떠난 왕후를 기리기 위해 석보상절한을 편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경 편찬 사업을 훈민정음을 시험하고 보급하는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복잡한 교리를 쉬운 우리말로 번역함으로써 새로운 문자 체계가 엘리트층의 봉쇄를 뚫고 백성들의 정신세계로 파고들게 했습니다. 언어가 인간의 신념과 고통을 어루만지지 못한다면 곧 잊힐 것이라는 점을 그는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세자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통해 권력을 일부 이양했지만 농업개혁과 음악 편찬 사업 등은 직접 감독했습니다. 그는 침상에 누워있는 순간에도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을 불러 훈민정음을 지켜낼 것을 당부할 만큼 조선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당대를 넘어 수백 년 뒤에 조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최만리와 같은 이들이 다시 일어나 민족의 글자를 말살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불안함은 유교적 원칙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유언 하나하나에 절절히 배어 있었습니다. 1450년 경호년 2월 17일 영화당에서 조선의 북극성이 마침내 졌습니다. 세종은 54세의 나이로 승하하며 민족의 가슴에 메울 수 없는 거대한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웅장한 능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의 숨결 속에 그리고 현대 한국 문화의 맥박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늘 잔혹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후대의 왕들은 세종이 밝힌 이 횃불을 이어갈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위대한 성취들이 성군이 떠난 뒤 벌어질 처절한 권력 다툼의 먼지 속에 파묻히게 될까요? 1450년 세종대왕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조선의 정악에는 커다란 질문 하나가 감돌았습니다. 과연 그가 뿌린 씨앗들이 가혹한 정치적 겨울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세종의 유산이 단순히 변하지 않는 왕조가 아니라 민족 정신의 각성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가 승하한 직후 첫 번째 풍파가 몰아쳤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보수파들은 이 문자 체계를 망각의 늪으로 밀어넣으려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연산군 시대에 이르러서는 한글 사용이 금지되고 관련 학자들이 엄벌에 처해지는 등 탄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글의 가치를 폄하하기 위해 암글이나 언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한번 백성의 손에 쥐어지면 그 어떤 권력도 그것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글은 수세기 동안 화려한 행정 문서가 아닌 어머니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서민들의 소설 속에서 그리고 전국의 마을로 퍼져나간 불경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세종이 공들여 설계한 절대적인 논리성과 편의성은 한글이 소프트 파워로서 조선인의 영혼에 조용히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20세기 초 식민 지배에 이르기까지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 문자는 민족의 혼이 되었고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민족에게 단순히 글자만을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적 동화 정책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지키는 방패를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유산은 문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민본 사상은 군주들에게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농업 및 세제 개혁을 보십시오. 1430년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논의하기 위해 17만 명의 백성이 참여하는 근대 이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시대를 수백 년 앞선 행보였으며 한 명의 농민의 의견을 대신들과 대등하게 소중히 여겼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흥망이 창고의 황금량이 아니라 백성의 배부름과 웃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적 인본주의의 토대가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빛나는 핵심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의 과학적 통찰력은 독자적인 창의성 전통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혼천이나 자경루 같은 천문 기구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자립을 갈망하는 국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종은 작은 나라일지라도 인재를 아끼고 탐구를 권장한다면 세계 과학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신은 수세기 동안 계승되어 교육과 기술 발전을 추동했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반도를 21세기 세계 최고의 지식 강국 중 하나로 변모시켰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력 속도를 자랑하며 부활한 한글은 세종의 사고가 얼마나 우수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따라온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단순히 현명한 왕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이자 민족의 헌신적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고통을 수천만 명을 위한 빛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세종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강요된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글 한 줄을 쓸 때 지식과 공정함을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바로 600년 전 세종이 시작한 대서사시를 이어나가는 순간입니다. 지편전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으며 지금도 민족이 나아갈 길을 묵묵히 비추고 있습니다.